한진호 씨가 녹슨 대문을 밀자 끼익 하는 소리가 고요한 마을의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발밑에 밟히는 마른 낙엽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힘겨운 한숨 소리처럼 들리는 오후였지요. 곁에 선 동생 민호 씨는 양복 상의를 벗어 팔에 걸치며 미간을 찌푸린 채 낡은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치른 장례식의 피로가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형제의 눈가는 거무스름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평생 술 냄새를 풍기며 고함을 지르던 아버지. 한만수 씨도 그 고함을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났던 자식들도 더 이상 머물지 않는 텅 빈 공간이 된 것입니다. 진호 씨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키키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목재의 향,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술 냄새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호 씨는 코를 막으며 집 안으로 발을 들이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형, 여긴 여전하네요. 이 지긋지긋한 냄새도 그대로고. 민호 씨의 목소리에는 원망 섞인 한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호 씨는 대답 없이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주인을 잃은 낡은 밥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채 비우지 못한 소주병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벽지에 눌어붙은 때와 천장에 핀 곰팡이는 이 집이 얼마나 오랫동안 돌봄을 받지 못했는지 말해주고 있었죠. 진호 씨는 바닥에 떨어진 담배 꽁초를 발로 밀어내며 방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단 쓸만한 건 챙기고 나머지는 다 버리자. 오늘 안으로 끝내야 해. 진호 씨의 말에 민호 씨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제는 각자 흩어져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낡은 장롱 앞에 섰습니다. 자개 장식이 다 떨어져 나간 장롱문을 열자 오래된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 단벌 신사로 살았던 아버지가 입던 낡은 작업복과 빛바랜 셔츠들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옷을 한 벌씩 꺼내어 거실 바닥에 던졌습니다. 평생 제대로 된 옷 한 벌 안 사 입고 그 돈으로 다 술만 드셨나 봐요. 옷에서 아주 술 냄새가 진동을 하네. 민호 씨의 투덜거림이 적막한 집안을 울렸습니다. 진호 씨는 동생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장롱 바닥 깊숙한 곳을 살폈습니다. 두터운 이불 아래 손을 넣고 휘젓던 진호 씨의 손가락 끝에 무언가 비닐 같은 감촉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검은 비닐봉지에 여러 번 겹겹이 쌓인 뭉치였습니다. 민호야, 이것 좀 봐라. 장롱 밑에 뭐가 있다. 진호 씨의 부름에 민호 씨가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형제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그 정체 모를 비닐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봉지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겉면은 끈적끈적한 이물질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호 씨는 조심스럽게 비닐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돈이라도 숨겨두신 거 아닐까요? 아니면 어디 빚이라도 진 차용증 같은 건가? 민호 씨의 눈에 의심의 빛이 서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해준 것 없이 술만 마셨던 아버지였기에 숨겨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일 리 없다는 생각이 앞선 것이지요. 진호 씨 역시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비닐을 한 겹 한 겹 벗겨냈습니다. 세 겹의 비닐을 걷어내자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은 돈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귀퉁이가 다 헤어진 빛바랜 가계부 한 권과 가죽 표지가 다 벗겨진 낡은 수첩 하나였습니다.
수첩 표지에는 만수의 투박한 글씨로 이름 석자가 힘겹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만수 이름 세 글자 위에도 누런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진호 씨는 그 수첩을 손에 쥐었습니다. 종이에서 풍겨 나오는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겨우 수첩 하나였어. 난 또 대단한 거라고. 민호 씨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진호 씨는 수첩의 묵직한 무게감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수첩은 단순히 메모가 적힌 것 치고는 꽤 두툼했고 종이들 사이사이에 무엇인가가 끼워져 있는 듯 불룩했습니다. 진호 씨는 수첩을 펼치기 전 벽에 걸린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늘 그랬던 것처럼 무뚝뚝하고 화가 난 표정으로 자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형 뭐예요? 그냥 버려요. 그런 거 봐서. 뭐 하겠어요. 아버지 잔소리나 적혀 있겠지. 민호 씨의 재촉에도. 진호 씨는 수첩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기려는 찰나 창밖에서 불어온 찬 바람이 열린 문틈으로 들어와 방 안에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진호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수첩 안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기에 아버지는 그토록 깊은 곳에 꽁꽁 싸매어 두었을까요? 아니,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계셨던 건데. 진호 씨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수첩의 첫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바래버린 종이 위로 만수의 거칠고 투박한 글씨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힘겹게 눌러 쓴 글자들이 수첩 가득 메워져 있었습니다. 민호 씨도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형의 곁으로 다시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두 형제의 시선이 낡은 수첩의 첫 페이지에 머물렀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방 안의 그림자는 점점 더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자신들이 평생 오해하고 증오해왔던 아버지의 진실이 이 낡은 종이 뭉치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먼지 쌓인 수첩을 쥔 채 차가운 방바닥 위에서 정적만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장롱 모서리에 박힌 작은 못자국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후렸습니다. 그곳은 수십 년 전 어머니 순자 씨가 보따리를 묶으며 마지막으로 손을 짚었던 자리였지요. 벌써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을 긴 세월이 흘렀지만 민호 씨의 기억 속에는 그날 새벽의 서늘한 공기가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낡은 장롱문을 열 때마다 나던 끼익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마지막 한숨 소리처럼 귓가를 맴도는 듯 했습니다. 진호 씨가 수첩을 만지작거리는 동안 민호 씨의 시선은 텅 빈 방구석 문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린 시절 자신이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바닥을 긁으며 울부짖던 처절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이었습니다. 잠결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뜬 어린 민호는 어둠 속에서 짐을 싸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해진 스웨터 위에 낡은 코트를 걸치고는 자식들의 눈을 피하며 보따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있었지요. 민호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영원한 이별임을 직감했습니다. 맨발로 달려나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가지 말라고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말라고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작은 손등을 세게 내리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너희까지 데리고 가면 다 같이 굶어 죽어. 순자 씨가 내뱉은 그 한마디는 어린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민호는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쳤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던 형 진호가 뛰쳐나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 역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도 일터에 나가 집을 비운 상태였지요. 형제에게 남겨진 것은 서늘한 새벽 공기와 지독한 가난,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고 간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해가 중천에 떠서야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만수 씨는 그저 묵묵히 마당에 서서 담배만 피울 뿐이었습니다. 그 무책임한 침묵이 형제에게는 어머니의 가출보다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형제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은 어미 없는 자식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잠재적인 말썽꾸러기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 구멍가게에서 설탕 봉지와 라면 몇 봉지가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게 주인 김씨 아저씨는 대뜸 형제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놀고 있던 진호와 민호의 멱살을 잡고는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놈들아, 너희가 가져갔지? 애비는 맨날 술이나 마시고 애미는 도망갔으니 자식놈들이 뭘 배웠겠어. 구레나룻이 덥수룩한 김씨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억울함에 복받친 진호씨가 아니라고 우리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나둘 모여든 이웃들은 형제를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가난하고 돌봐줄 사람 없는 아이들은 그들에게 가장 쉬운 희생양이었던 셈이지요. 바로 그때 멀리서 아버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제는 아버지가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 믿으며 구원자를 바라보듯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의 눈빛은 형제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웃들의 비난 섞인 목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돌연 마당 구석에 세워져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웃들 앞에서 자식들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팍팍 하는 둔탁한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이놈들이 기어코 내 얼굴에 먹칠을 해. 가난해도 남의 물건엔 손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진호와 민호는 매가 아픈 것보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이웃들은 아버지가 자식을 엄하게 다스리는 모습을 보자 그제야 기세가 꺼겨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이웃들이 다 떠난 후에도 매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다리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고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때 아버지의 눈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거기에는 자식에 대한 연민이나 미안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자존심이 깎였다는 분노와 삶에 대한 염증만이 가득 차 보였지요. 형, 그때 기억나죠? 아버지는 우리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때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를 제물로 삼은 거라고요. 현재의 거실에서 민호 씨가 냉소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진호 씨는 대답 대신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의 매질 이후로 형제는 아버지에게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보호자가 아니라 가난이라는 형벌을 집행하는 간수와 다름없었습니다. 만수 씨가 일터에서 돌아와 술상을 차리라고 소리칠 때마다 형제는 각자의 방으로 숨어들어 숨을 죽였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는 소주 냄새는 그날 마당에서 나던 흙먼지 냄새와 섞여 지독한 악취로 기억 속에 저장되었습니다. 형제는 성장하면서 아버지를 닮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진호 씨는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며 공부에 매달렸고 민호 씨는 아버지가 주는 용돈 한 푼 받지 않겠다며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전전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술에 취해 거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면 민호 씨는 질색하며 몸을 피했습니다. 그 투박한 손마디가 언제 다시 빗자루를 들지 모른다는 공포와 혐오감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수 씨 역시 자식들이 자신을 멀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다정하게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밤 소주 한 병을 머리맡에 두고 혼자 잠드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밤늦게 화장실을 가려다 거실을 지나면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와 웅얼거리는 잠꼬대가 형제에게는 마치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모질게 하셨을까요? 가난한 게 우리 죄는 아니잖아요. 민호 씨가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뜯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호 씨는 여전히 수첩의 첫 장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장롱 속에서 발견된 이 수첩이 그날의 매질과 어머니의 가출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진호 씨의 손가락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 아버지는 자식들을 믿어주지 않고 술만 마시던 비정한 인간이었지만 수첩 속의 만수 씨는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밖에서는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 빈집 안에서는 수십 년 전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자신의 종아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멍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지만 아버지가 남긴 마음의 흉터는 여전히 시큰거리는 통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형제는 그 흉터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왜 아버지는 그토록 차가운 눈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아야 했는지 그 진실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서산 너머로 넘어가자 집 안에는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씨는 손에 쥔 수첩을 잠시 내려놓고 거실 벽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주황빛 전구가 깜빡이며 실내를 비추었지요. 전구 아래로 부유하는 먼지들이 마치 형제의 기억 속에 박혀있던 파편들처럼 어지럽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빈 소주병들을 발끝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쨍그랑하며 병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그 소리는 형제에게 아주 익숙하면서도 끔찍한 기억의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형제에게 하루의 끝은 평안이 아니라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멀리서부터 털털거리는 트럭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대문이 열리기도 전에 담장 너머로 먼저 넘어오는 것은 지독한 술 냄새였습니다. 만수 씨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며 늘 동네 어기 대포집에서 소주 몇 병을 비우고 들어왔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머리칼과 눈썹에 하얗게 내려앉은 아버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졌습니다. 진호야, 민호야, 애비 왔다. 얼른 나와서 밥상 차려라. 아버지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형제는 각자의 방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술 기운에 붉게 충혈된 눈과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술 냄새는 어린 아들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위압감이었습니다. 진호 씨는 동생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주방으로 나가 물을 떠다 주거나 낡은 밥상을 폈습니다. 아버지는 밥상 앞에 앉아서도 칭찬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찬이 부실하다거나 방 안이 지저분하다는 핑계로 가시 돋친 훈계를 늘어놓기 일쑤였지요. 세상천지에 애미 없는 자식 소리 안 들으려면 똑바로 살아야 해. 조금만 잘못해도 남들이 손가락질할 거다. 알겠어? 만수 씨의 목소리는 늘 화가 난 듯 높았고 그럴 때마다 형제는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질만 서둘렀습니다. 민호 씨는 그때의 식사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지요. 아버지가 뿜어내는 소주향은 국물 냄새와 섞여 역한 냄새를 만들어냈고 그 냄새는 형제의 옷과 살결에까지 배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는 성공해서 이 집을 나가기만 하면 평생 술 근처에도 가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벽면의 낙서를 손톱으로 긁어대곤 했습니다. 진호 씨의 고등학교 시절 기억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진호 씨는 차마 아버지에게 그 종이를 내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무렵 허리 통증이 심해져 매일 밤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집안 형편은 날로 기울어갔습니다. 진호 씨는 아버지가 술병을 비우며 끙끙 앓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방 안에서 귀를 막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시는 술이 자식들의 미래를 깎아먹는 비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형은 기억나죠? 형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아버지는 밤마다 술상 차리라고 소리치셨잖아요. 난 그때 진짜 아버지가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민호 씨가 지금의 거실에서 벽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진호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 씨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근처 공장에서 박스를 나르며 스스로 학비를 벌었습니다. 만수 씨는 큰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와서는 공부하는 아들의 책상을 발로 툭 치며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공부해서 뭐 할 거냐? 팔자 소간대로 사는 거지. 얼른 가서 소주나 한 병 더 사와. 그 비정한 말 한마디가 진호 씨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냈는지 아버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호 씨는 눈물을 삼키며 어두운 골목길을 달려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소주병을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그 소름 끼치는 냉기는 아버지를 향한 진호 씨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무식하고 독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호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떠나 성공에만 집착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전화를 걸어와도 바쁘다는 핑계로 끊어버렸고 명절에도 고향 집을 찾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어쩔 수 없이 들렀을 때도 집안 가득한 술, 냄새와 늙어버린 아버지의 무뚝뚝한 얼굴을 보면 화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수 씨는 멀리서 온 아들에게 고기 한 점 사줄 법도 한데 여전히 낡은 밥상머리에서 소주 한 병을 비우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너도 이제 돈 좀 번다며? 돈 아껴 써라.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민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자식들은 그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소품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이지요. 아버지가 마시는 술은 형제에게는 방임의 상징이었고 아버지가 지키는 침묵은 소통을 거부하는 오만이었습니다. 만수 씨의 거친 손마디는 공사판의 훈장이 아니라 자식들을 돌보지 않은 게으름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제는 이제 그 무서웠던 술 냄새의 기억을 뒤로하고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다시 바라봅니다. 거실 전등 불빛 아래서 수첩의 가죽 표지는 더욱 낡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민호 씨는 형의 손에 들린 수첩을 뺐듯이 가져와 뒷장들을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며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열심히 적었는지, 정말 자신들을 향한 원망이라도 적어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형, 여기 좀 봐요. 날짜마다 뭐가 가득 적혀 있네. 매일 술 마시고 취해서 쓴 글씨라 그런지 엉망진창이에요. 민호 씨의 지적대로 수첩의 글씨는 뒤로 갈수록 비뚤비뚤해졌고 어떤 페이지는 아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엉망인 글씨체들 사이로 띄엄띄엄 보이는 단어들이 형제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진호, 민호, 돈, 미안함. 그런 단어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형제는 그동안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것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공포증으로 가득 찼던 술 냄새의 기억이 수첩의 종이 냄새와 섞이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진호 씨는 방바닥에 흩어진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 옷에서는 여전히 시멘트 냄새와 소주 냄새가 섞여났지만 오늘따라 그 냄새가 예전처럼 그렇게 역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그 독한 소주를 마시며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형제는 이제 그동안 닫아걸었던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며 수첩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는 무릎 위에 놓인 수첩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거친 가죽 표지에서는 세월의 덮개가 묻어났고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토록 남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속마음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지요. 거실 천장의 낡은 전구가 이따금 파르르 떨리며 형제의 그림자를 바닥으로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민호 씨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형의 손끝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진호 씨가 드디어 수첩의 첫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종이가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제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 어머니 순자 씨가 집을 나갔던 바로 그날의 날짜였지요. 투박하고 투박한 필체로 적힌 글자들은 군데군데 번져 있었고 어떤 부분은 종이가 젖었다 말라 비틀어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진호 씨는 그 글자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나지막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못난 놈 만나 고생만 시켰구나. 내 새끼들은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마. 나만 믿고 따라오던 사람을 보내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 문장을 읽는 진호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호 씨는 형의 손을 잡으며 수첩 안쪽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를 향한 원망 대신 자신을 탓하는 못난 남편의 회한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것이 자신의 가난 때문이라며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방구석에서 울음을 삼켰던 것입니다. 형제의 기억 속에 남은 아버지는 그날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우던 무정한 사람이었는데 수첩 속의 아버지는 자식들을 향해 처절한 약속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가 다음 장을 넘기자 또 다른 날짜와 함께 긴 글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동네 구멍가게에서 도둑으로 몰려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던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형제는 그때 아버지가 자신들을 믿어주지 않아서 때린 것이라고 평생을 믿어왔지요. 하지만 수첩 속에 담긴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억울하게 매 맞은 내 강아지들. 가난이 죄지 너희가 무슨 죄냐. 동네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때리는 내 손이 천근만근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마당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민호 씨는 그 대목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는 오해를 받는 것조차 가난한 집 자식들에게는 치명적인 낙인이 될까 봐 누구보다 엄하게 매질하며 정직함을 가르치려 했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때린 그 빗자루를 들고 밤새도록 마당에서 통곡했다는 사실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야 수첩을 통해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진짜 이렇게 쓰신 거 맞아요. 우리 때릴 때 그렇게 차가웠던 사람이 뒤에선 울고 있었다고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믿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저었지만 수첩 곳곳에 남은 눈물 자국과 거친 필체는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호 씨는 대답 대신 다음 장으로 손을 옮겼습니다.
수첩의 중반부로 갈수록 글씨는 더욱 거칠어지고 비뚤비뚤해졌습니다. 아마도 일터에서 돌아와 지친 몸으로 혹은 술 기운을 빌려 겨우겨우 적어 내려간 글들인 듯 했습니다. 수첩의 한 페이지에는 진호 씨의 고등학교 입학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일당을 평소보다 더 많이 받았다며 기뻐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자신의 신발, 밑창이 다 떨어져서 발바닥에 피가 났다는 짤막한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지요. 자식의 입학금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신발, 한 켤레 사는 돈은 그토록 아까워했던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이 종이 위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민호 씨는 수첩의 또 다른 귀퉁이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민호가 아파서 끙끙 앓던 밤 아버지는 약을 사기 위해 심리길을 달려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제는 그날 아버지가 술을 사러 나간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가운 밤바람을 뚫고 아들의 해열제를 구해와서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아이의 열이 내리기만을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술만 드시는 줄 알았는데, 민호 씨가 젖은 눈으로 거실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뒹굴던 빈 소주병들이 이제는 예전과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씨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수첩에서 나는 캐게 묵은 냄새는 더 이상 불쾌한 곰팡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토록 자식들을 위해 짊어졌던 삶의 무게이자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뜨거운 진심의 향기였습니다. 수첩의 글귀 하나하나가 형제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비겁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스스로 악력을 자처했습니다. 매몰찬 훈계와 엄격한 규율 뒤에는 항상 자식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형제는 아버지가 왜 그토록 무뚝뚝했는지, 왜 그토록 술 냄새를 풍기며 자신들을 몰아세웠는지 이제야 그 이면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형제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첩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아버지의 다짐들이 차가운 방 안을 온기로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호 씨는 눈물을 훔치며 수첩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그토록 지독하게 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처절한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겨울 시골집의 밤은 깊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합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괴종시계만이 똑딱 똑딱 소리를 내며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있습니다. 진호와 민호 두 형제는 빛바랜 상 위에 아버지가 남긴 커다란 장부를 펼쳐 놓았습니다. 종이는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수만 번 사람의 손길이 닿은 듯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장부를 넘길 때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그 냄새는 마치 아버지의 마른 살냄새처럼 형제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진호가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기자 정갈하지는 않지만 꾹꾹 눌러 쓴 아버지의 투박한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평생 벌어들인 돈과 나간 돈의 기록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가계부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대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동생의 업보, 기일의 빚이라는 글자들 앞에서 진호의 손가락이 멈춰 섰습니다. 진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장부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것 좀 봐라. 이게 다 뭐냐. 80년도, 85년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작은아버지 빚을 지금까지 다 갚아주고 계셨던 거야. 민호는 형의 말을 부정하고 싶은지
급하게 장부를 빼서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형. 작은아버지는 사업하다 망해서 도망갔다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거고.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작은아버지 욕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빚을 갚아줬다니요. 하지만 민호의 눈도 곧 장부의 다음 장을 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의 여백에는 돈의 액수뿐만 아니라 그날그날의 짧은 심경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동생의 빚쟁이가 찾아왔다. 애들이 알까 두렵다. 술기운 목을 빌려 그들을 돌려보냈다. 1982년 가을 장마가 유독 길었던 그 해의 기록. 아래에는 평생 형제가 오해해온 아버지의 취한 모습이 사실은 무엇이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제는 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같이 공사판으로 나갔고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실 때는 늘 술 냄새를 풍기며 험악한 표정으로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셨습니다. 형제는 아버지가 고생해서 번 돈을 술집에 다 뿌리고 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던 아버지의 고함과 누군가와 싸우는 소리는 어린 형제들에게 큰 공포였고 그것이 아버지를 멀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장부 속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 앞까지 찾아와 빚을 독촉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으려 스스로 술 취한 망나니 노릇을 하며 그들을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술이라도 한 잔 마시지 않으면 그 무례한들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는다. 차라리 내가 못난 놈이 되어 욕을 먹는 게 낫지 내 자식들 귀에 삼촌이 사기꾼이라는 소리가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 장부의 구석에 번진 잉크 자국은 마치 아버지의 눈물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민호는 장부를 넘기는 손에 힘을 주며 지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형, 그럼 그때 그날도요? 우리 초등학교 졸업식 전날 말이에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랑 크게 싸우셨던 날. 그때 아버지 옷이 다 찢어져서 들어오셨잖아요. 난 아버지가 술집에서 싸움질이라도 한 줄 알고 정말 창피해했었는데. 진호는 민호가 가리킨 날짜의 기록을 찾아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여기 있다. 1991년 2월 18일. 동생이 남긴 마지막 조각을 회수했다. 얻어맞아 온몸이 쑤시지만 이제야 다 끝난 것 같다. 내일은 진호 졸업식인데 웃는 얼굴로 가고 싶다. 민호야, 아버지는 그날 졸업식 때 입고 올 양복이 없어서, 아니 얼굴에 든멍 자국을 보일 수가 없어서 결국 오지 못하셨던 거야. 장부를 타고 흐르는 정적 속에서 진호의 흐느낌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무뚝뚝하고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가가려 해도 벽을 쌓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던 사람. 하지만 장부 속에 숨겨진 아버지는 누구보다 뜨겁게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동생이 저지른 잘못을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가난의 대물림을 주지 않으려, 그리고 삼촌에 대한 나쁜 기억을 남기지 않으려. 아버지는 스스로를 술꾼이자 못난 아버지라는 가면 뒤에 숨기셨던 것입니다. 장부의 뒷장으로 갈수록 글씨는 더욱 흐릿해지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아버지의 기력이 다해갔음을 보여주는 슬픈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진호대학 등록금, 민호 결혼 자금 보태기라는 항목 아래에는 꼬박꼬박 푼돈들이 모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정작 당신을 위해 단 10,000원 한 장 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낡은 구두를 10년 넘게 신으면서도 자식들의 신발은 늘 새 것으로 사주려 애쓰셨던 그 투박한 마음이 이제야 형제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민호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장부 위에 떨어지자 급하게 소매로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몰랐어요, 형. 아버지가 왜 그렇게 무섭게만 굴었는지, 왜 우리랑 눈도 안 마주치려 하셨는지. 그게 다 미안해서였던 걸까요? 자식들한테 가난만 물려주는 게 미안해서 그래서 차마 얼굴을 못 보신 걸까요? 진호는 동생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 아버지는 우리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셨던 모양이야. 평생을 남의 빚 갚느라 고생만 시켰다고 자책하면서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신 거지. 우리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고 계셨던 거야. 민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미워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술 냄새가 싫다며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면 코를 막고 거실로 나갔던 일, 아버지가 용돈을 주려 해도 더럽다며 받지 않았던 철없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닫힌 문 너머에서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을 삼키셨을까요? 당신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묵묵히 내일의 고단한 노동을 위해 굳은 살 박인 손을 만지작거리셨을 것입니다. 창밖에는 밤이슬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나뭇잎 끝에 맺힌 이슬방울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아버지가 평생 몰래 흘렸을 눈물 소리처럼 형제들의 귓가에 울립니다. 거실의 흐릿한 전구 아래 비친 두 형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집니다. 그 그림자 속에는 평생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홀로 외길을 걸어갔던 한 남자의 고독한 뒷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민호는 이제 장부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것이 두려운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이제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한 번만이라도 물어보고 싶어. 왜 그렇게 혼자서만 힘들었냐고. 우리한테 왜 한마디도 안 했냐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어.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마지막 면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게 아버지가 할 일이라고 믿으셨을 거야. 자식들은 그저 평범하게 남들처럼만 살길 바라셨던 거지. 당신의 등 뒤에 얼마나 깊은 낭떠러지가 있었는지 그 어두운 구렁텅이를 당신이 몸으로 다 막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영영 모르길 바라셨던 거야. 두 형제는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장부 위에 떨어진 눈물 자국이 아버지의 오래된 잉크 글씨를 희뿌옇게 번지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그 아픈 비밀은 이제 형제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자 동시에 세상 무엇보다 단단한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과 빚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뿌리인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바친 한 평생의 헌신이자 고해성사였습니다. 밤은 깊어 어느덧 새벽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지만 형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장부의 뒷장에는 또 어떤 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형제는 이제 아버지를 원망의 대상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누구보다 고독했던 아버지로서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원망의 파편들이 녹아내리고 그 빈자리에 뜨겁고도 시린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조심스럽게 민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민호야, 우리 이제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리자. 아버지가 남기신 이 장부, 이건 그냥 종이 뭉치가 아니야. 평생을 다 바쳐 쓴 아버지의 유서 같은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젖은 눈으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형. 이제라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끝까지 미워만 하다가 보내드린 게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형제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듯 손을 맞잡고 남은 장부의 마지막 장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생애 마지막 순간 마비되어가는 손가락 끝에 온 힘을 모아 남긴 짧은 문장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부의 그 어떤 숫자보다도 선명하게 그리고 아프게 형제들의 가슴에 새겨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며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밤새 켜두었던 형광등 불빛이 새벽 기운에 밀려 유난히 창백해 보입니다. 진호와 민호 두 형제는 마치 성스러운 유물을 대하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장부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침묵으로 일관했던 아버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의 종이는 유독 많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수없이 썼다 지우기를 반복한 듯 연필 자국이 움푹하게 파여 있었고 그 위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간신히 힘을 주어 쓴 짧은 문장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아,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었는데 결국 가난과 원망만 남겨준 것 같아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너희의 아버지로 살 수 있어서 참으로 고마웠다. 그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진호의 목소리가 끝내 갈라지며 멈추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마웠다는 말이 더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미움받으면서도 그 미움조차 당신이 짊어져야 할 당연한 짐으로 여기셨던 모양입니다. 당신의 고단했던 생애를 단 한 문장으로 가름하며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들의 안녕만을 빌고 계셨습니다. 민호는 장부를 덮고 벽에 기대어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귓가를 타고 넘어가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형, 아버지는 우리가 당신을 미워하는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야. 그러면서도 끝까지 입을 안 여신 거네. 우리가 상처받을까 봐 삼촌이 우리 집안을 망쳤다는 걸 알면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며 살까 봐 혼자 다 뒤집어 쓰신 거야. 진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참아낼 뿐이었습니다. 문득 진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와 마당에 쓰러져 계시던 밤, 어머니가 말없이 수건을 적셔 아버지의 얼굴을 닦아주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표정은 원망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안쓰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야 형제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고 오는지, 그 무거운 빚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당신의 몸을 얼마나 혹사하고 있는지 어머니는 곁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던 이유도, 자식들에게 아버지를 이해하라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유도 이제는 선명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참 독하시지. 어떻게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한다고 너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한 번만 말해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후회하지는 않았을 텐데. 엄마도 아버지랑 똑같이 우리를 속이신 거잖아요. 진호는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지켜주신 거겠지. 아버지가 삼촌 빚을 갚는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삼촌을 증오하며 자랐을 거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람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아버지는 아셨던 거야. 그래서 당신 혼자만 나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셨고 엄마는 그 결심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셨던 거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도 시렸습니다. 형제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아서 울이 다 풀린 스웨터, 주머니 곳곳에 모래알이 만져지는 작업복 바지,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낡은 사진첩 하나. 사진첩 속에는 형제들의 돌잔치 때 찍은 빛바랜 사진이 꽂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지금의 진호보다 훨씬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갓돌이 된 아들을 품에 안고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아버지의 얼굴. 그 얼굴에는 훗날 닥쳐올 고통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렇게 밝게 웃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의 기억 속에서 웃음을 잃은 그림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호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민호야, 이 사진 속 아버지 좀 봐라. 이렇게 웃음이 많으셨던 분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왜 늘 환한 얼굴뿐이었을까? 우리가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 자식들이 등 돌리고 말도 안 섞으려 하니까 아버지는 집에서도 투명인간처럼 사셨던 거야. 민호는 사진을 넘겨받아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가슴팍에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너무했어요, 형. 명절에 내려와서도 밥만 먹고 쌩하니 가버리고 용돈 몇 푼 드리는 걸로 자식 돌이 다 한다고 생각했으니 아버지는 그 돈 한 푼도 못 쓰시고 다 모아두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돈밖에 모른다고 욕했잖아요. 나뭇잎 사이로 새벽 바람이 소슬하게 불어와 문풍지를 떠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괜찮다고 이제 그만 울라고 다독이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형제는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을 정리하며 비로소 아버지가 평생 동안 했던 무언의 대화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 하나에도 마당에 가지런히 놓인 고무신. 한 켤레에도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음을 이제야 발견한 것입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안경테를 보며 진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경다리가 부러져 테이프로 칭칭 감아 쓰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새 것으로 하나 사드린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며 아직 쓸만하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그 고집은 인색함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줄 학비와 생활비를 단 10,000원이라도 더 아끼려는 절박함이었다는 것을 왜 그때는 알지 못했을까요?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어느덧 해가 지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밤새 눈물로 얼룩졌던 형제들의 얼굴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진호는 장부를 챙겨 품에 넣으며 민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자.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우리가 제일 깨끗한 옷 입혀드려야지. 평생 낡은 옷만 입으셨으니까 가시는 길이라도 남부럽지 않게 모셔야 하지 않겠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퉁퉁 부은 눈을 닦아냈습니다. 네, 형. 그리고 삼촌 무덤에도 한번 가봐요.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이 뭔지 삼촌한테도 말해주고 싶어요. 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형제도. 이제는 서로를 지키며 살겠다고 아버지 걱정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제는 방을 나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마당에 흙냄새가 싱그럽게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비지를 하던 그 마당에는 이제 주인 없는 빗자루만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더 이상 아버지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장부와 일기장,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뜨거운 사랑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등불로 켜졌기 때문입니다. 진호는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낡은 시골집 처마 밑으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빗줄기 속에 인자하게 웃으며 자식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환영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당신의 삶을 지어가며 자식들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희생의 무게를 이제는 형제들이 이어받아 남은 생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힘으로 바꾸려 합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는 이웃 마을의 닭 울음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려옵니다. 형제는 서로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마을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고 표정은 맑게 갠 하늘처럼 평온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가족이라는 이름의 소중한 밭에서 이제 형제는 사랑이라는 씨앗을 다시 심으려 합니다. 긴 밤이 지나고 찾아온 아침은 단순히 날짜가 바뀐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오해와 원망으로 점철되었던 과거와의 작별이자 이해와 용서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문장, 너희의 아버지로 살 수 있어 고맙다는 말은 이제 형제들의 가슴속에서 우리의 아버지여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밤새 형제들의 눈물로 얼룩졌던 방 안에 어느덧 따스한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마당 한편에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 가지 위로 산같이 한 마리가 내려앉아 정겨운 울음소리를 내뿜습니다. 진호와 민호는 정성껏 세수를 하고 아버지가 남기신 가장 깨끗한 옷 한 벌과 지난 밤 밤새도록 가슴에 품었던 그 낡은 장부를 챙겨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모신 선산에 올라가 아버지가 평생 듣고 싶어 하셨을 그 한마디를 전하러 가는 날입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으로 향하는 길은 아버지가 평생을 오가던 길입니다. 굽이굽이 휘어진 길목마다 아버지의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게를 지고 이 길을 오르내리며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식들의 운동화 한 켤레값을 걱정하고 내야 할 빚 주머니의 무게를 가늠하며 이 가파른 길을 오르셨을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듯합니다. 진호가 앞장서서 풀을 헤치며 나아갑니다. 이제 48, 어느덧 아버지가 당신들을 키우던 그 나이가 된 아들은 자신의 어깨에 놓인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어깨 뒤에 가려져 있던 아버지의 짐은 이 산보다도 더 높고 무거웠음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민호는 뒤를 따르며 아버지의 산소가 보이기 시작하자 벌써 코끝이 찡해져 옵니다. 산소 주변은 아버지가 생전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신 덕에 잡풀 하나 없이 단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자리는 이토록 정갈하게 가꾸면서도 당신의 속마음은 왜 그리도 거칠고 투박하게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요? 형제는 산소 앞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막걸리 한 잔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술잔에 비친 맑은 하늘이 마치 아버지의 투명해진 영혼처럼 보였습니다. 진호가 먼저 술잔을 올리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땅바닥에 닿은 이마로 차가운 흙의 기운이 전해집니다. 이 흙 속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고 계실까요? 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진호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도 형의 곁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가 정말 미웠거든요.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엄하게 대하시는지, 왜 술만 드시면 화를 내시는지 원망만 했어요. 그런데 이 장부를 보고 나니 제가 얼마나 못난 자식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 혼자 그 고생을 다 하셨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탓만 했어요. 산바람이 불어와 형제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갑니다. 마치 아버지가 괜찮다, 다 알고 있다며 자식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손길 같습니다. 진호는 품 안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산소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 장부 이제 저희가 가져갈게요. 아버지가 평생 갚아오신 그 빚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아버지의 사랑. 저희가 다 기억할게요. 이제는 작은아버지 원망도 안 하렵니다. 아버지가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뭔지 이제는 알 것 같거든요. 형제는 한참 동안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둘러 내려갔을 그들이지만 오늘만큼은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진호는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부르시던 옛 노래 한 구절을 나지막이 읊조려 봅니다.
아버지가 얼큰하게 취기가 오르면 마루 끝에 앉아 달을 보며 부르시던 그 슬프고도 정겨운 가락입니다. 민호는 형의 노래를 들으며 문득 자신의 아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형, 나 집에 가면 우리 아들 꼭 안아줄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하고 싶었지만 참아 못하셨던 그 말, 사랑한다는 말 매일매일 해줄 거야. 우리 아버지는 그 말을 가슴속에만 담아두느라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진호가 동생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진짜 유산일지도 몰라. 우리가 서로 아끼고 우리 자식들한테는 아버지가 겪었던 그 외로움을 물려주지 않는 건 말이다. 아버지는 당신의 생을 다 바쳐서 우리에게 평범한 행복을 선물해 주신 거야. 햇살은 더욱 따사로워져 산등성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형제는 아버지의 산소 주변을 정성껏 돌보며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먼지들을 털어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은 단순한 돈의 출납이 아니라 자식들을 향한 눈물겨운 기도문이었음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술기운을 빌려 세상을 버텼고 자식들의 무시를 견디며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그 지독했던 고독의 시간들이 지금 형제들이 누리는 평화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에 형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점심때를 알리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평생을 일만 하셨던 아버지는 이제 저 연기처럼 가볍게 하늘로 날아오르셨을까요? 진호는 산소 옆에 핀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나지도 않지만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고 피어난 그 꽃이 꼭 아버지의 인생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장부의 마지막 장을 다시 한번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형, 여기 아버지 글씨 옆에 엄마가 쓴 글씨도 있는 것 같아. 아주 작게 고생 많았어요 라고 적혀 있네. 엄마는 정말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아버지가 혼자 울 때 엄마도 뒤에서 같이 우셨던 거지. 진호는 어머니의 필체를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더니 두 분이서 어쩜 그렇게 똑같이 우리를 속이셨을까. 자식들이 아버지를 욕할 때 엄마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우리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엄마한테도 참 큰 죄를 졌네. 형제는 산소를 내려오기 전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했던 40년의 세월이 단 하룻밤의 고백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아니, 미움이 컸던 만큼 그 자리에 차오르는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셔서야 비로소 자식들과 진정한 화해를 하신 셈입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진호와 민호는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 우리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다시 오자.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애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어. 민호의 제안에 진호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가의 핀 억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형제들을 배웅합니다. 그 흔들림이 마치 아버지가 손을 흔들어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 진호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산소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가슴 속에 그들이 살아갈 매 순간 속에 함께 숨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장부는 이제 형제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가장 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형제는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동네 구멍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 평상에 앉아 계시던 동네 어르신이 형제를 보고 반갑게 아는 체를 하십니다. 에구, 진호랑 민호 왔구먼. 느그 애비가 살았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느그들 공부 잘하고 장가 잘 간 게
다 지 덕분이라고 술만 드시면 자랑이 그렇게 늘어지셨는데 말여. 어르신의 말씀에 형제는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에서는 입을 꾹 닫고 계시던 아버지가 밖에서는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하고 다니셨다는 이야기에 민호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자식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자부심은 오직 자식들이었고 당신의 고통을 견디게 한 유일한 힘도 자식들이었습니다. 진호는 어르신의 손을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저희 자랑을 많이 하셨나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저희를 싫어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르신은 껄껄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싫어하긴 뭘 싫어해. 세상 천지에 지 자식 귀한 줄 모르는 애비가 어디 있나. 느그 애비는 표현이 서툴러서 그랬지 속정은 누구보다 깊은 사람이었어. 느그들 서울서 내려온다 하면 그 전날부터 마을 입구까지 마중 나와 기다리던 사람이야. 형제는 가게 평상에 앉아 어르신이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옛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 우리가 외면했던 한 남자의 진실한 모습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각들이 모여 완성된 아버지는 더 이상 무서운 폭군도 무능한 술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운 고독한 영웅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올라온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진호와 민호는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빈집이지만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집안 구석구석 햇살처럼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대문을 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신 이 소중한 삶을 이제는 우리가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노라고 말입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눈이 내리던 그 겨울은 가고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시던 시골집 마당에는 다시 노란 복수초가 고개를 내밀며 봄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첫 제사가 있는 날입니다. 진호와 민호 형제는 이른 아침부터 각자의 가족들을 데리고 시골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지못해 찾았을 집이었지만 이제 형제들에게 이 집은 더 이상 도망치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진호의 손에는 제수에 쓸 좋은 과일이 들려있고 민호의 얼굴에는 형을 향한 반가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집이지만 신기하게도 집안 구석구석에서는 아버지의 온기가 예전보다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진호의 아들과 민호의 딸은 마당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봄나무를 찾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퍼져나갑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엔 늘 조용히 하라며 꾸지람을 듣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호통을 치셨던 건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행여나 넘어져 다칠까봐 걱정되는 마음을 표현할 줄 몰랐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호가 마루 닦는 걸 거들며 진호에게 말을 건넵니다. 형, 신기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안 계신데도 자꾸 마당 어디선가 아버지가 헛기침하며 나타나실 것만 같아요. 저기 감나무 아래에서 낯질하고 계실 것 같고 대문 밖에서 술 냄새 풍기며 들어오실 것만 같고요. 진호는 걸레를 잠시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나도 그렇단다. 예전엔 그 술 냄새가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세상의 풍파를 대신 맡고 오셨던 훈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는 우리한테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일부러 더 큰 소리를 치셨던 거야. 형제는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나물을 무치고 기름진 전을 부치는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웁니다. 생전에 아버지는 음식이 맛있다느니 고맙다느니 하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그릇을 비우는 것으로 만족을 표시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형제는 이제 압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식사하시던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이 하루 중 유일하게 긴장을 내려놓고 자식들이 먹는 모습에 행복해하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방에서는 진호의 아내와 민호의 아내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나무를 다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아버지를 무서워했던 며느리들도 이제는 아버지가 남긴 장부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듯합니다. 아버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어떻게 그 긴 세월을 혼자서 다 견디셨을까요? 며느리의 나직한 감탄사에 진호의 가슴이 다시 한번 뭉클해집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형제는 거실 한복판에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려냈습니다. 병풍을 세우고 그 앞에 아버지의 인자한 영정사진을 모셨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무뚝뚝한 표정 뒤로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계신 듯합니다. 진호는 장롱 깊숙이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그 낡은 장부를 꺼내 제사상 한쪽 끝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증명서이자 가문의 보물이었습니다. 민호가 술잔을 올리며 나직하게 읊조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술 기운 빌리지 마시고 마음 편히 한 잔 드세요. 아버지가 평생 갚으신 그 빚들 이제는 저희가 사랑으로 다 갚을게요. 형이랑 저 이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제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아들을 곁으로 불러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안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라, 이게 내 할아버지가 쓰시던 거란다. 할아버지는 비록 표현은 서툴렀지만 너희를 누구보다 사랑하셨어. 내가 공부할 때 쓰던 공책, 내가 먹던 맛있는 반찬들, 그거 다 할아버지가 땀 흘려 일해서 만들어주신 거란다. 나중에 커서도 할아버지의 그 마음 잊으면 안 된다. 어린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안경을 만져봅니다. 그 작은 손길이 아버지의 고단했던 생애를 위로하는 듯합니다. 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주었던 가장 큰 유산은 돈도 땅도 아닌 바로 이해와 용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장부를 통해 형제는 아버지를 용서했고 동시에 아버지를 미워했던 자기 자신들과도 화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자 아이들은 방 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진호와 민호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남은 술을 한 잔씩 나눕니다. 시골의 밤 공기는 차갑지만 두 형제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합니다. 마당 저편에서 부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냅니다. 민호가 형의 잔에 술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형, 나 요즘 가끔 자다가 깨면 아버지 일기장에 적혔던 그 마지막 문장이 떠올라요. 너희의 아버지로 살 수 있어 고마웠다는 말이요. 나는 과연 우리 애들한테 나중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희생하며 살 자신이 없는데 말이에요. 진호는 동생의 어깨를 툭 치며 웃어 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셨던 건 사실이지만 너도 이미 좋은 아버지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그거잖니. 완벽하지 않아도 표현이 서툴러도 자식을 향한 마음 하나만큼은 꺾이지 않는 거.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을 우리가 조금 더 넓히며 가는 거지. 두 형제는 이제 압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 예기치 못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짊어지기 힘든 무거운 짐이 지워지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러하셨듯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가족의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고통을 걸음 삼아 자식들이라는
꽃을 피워내셨고 이제 그 꽃들이 자라 다시 새로운 씨앗을 맺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형제는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짐을 싣는 차 안으로 따뜻한 봄볕이 쏟아집니다. 진호는 대문을 잠그기 전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봅니다. 텅 빈 집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구석구석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집처럼 보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장부와 일기장은 진호의 가방 속에 소중히 담겼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진호가 삶이 힘들 때마다 꺼내볼 인생의 지도이자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차를 몰고 마을을 벗어나며 100미러로 멀어지는 시골집을 봅니다. 아버지가 늘 그러하셨듯 집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식들의 뒷모습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진호와 민호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슬픔 대신 든든한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산속에 녹아들어 영원히 함께 걷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고 맑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그 높은 하늘 어딘가에서 아버지는 이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식들의 앞길을 지켜봐주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 잘 살겠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진호의 마음속 외침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전달되는 듯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형제들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낡은 장부 속의 눈물은 이제 기쁨의 꽃이 되었고 무뚝뚝했던 아버지의 침묵은 깊은 울림의 노래가 되어 자손대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고독한 투쟁이자 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찾아온 찬란한 아침 햇살 아래 형제의 차는 희망을 싣고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그들의 뒤로 아버지가 평생을 일구어낸 고향 마을이 따스하게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는 길 어디에나 아버지의 사랑은 등불이 되어 앞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 깊은 이해와 용서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